세상이 참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미국의 어떤 AI 기술 수요가 갑자기 터지니까 저 멀리 대구에 있는 공장은 24시간을 꼬박 공장을 돌려야 하고, 백악관에서 트윗 한 줄 올라오면 서울 증권가는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한번 쭉 연결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AI. 이게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기회와 또 그만큼 무서운 위협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는 부동산과 금융,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뜨거운 현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 지정학적 폭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연기 교수의 통찰까지. 맞습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한번 빌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네요. 흩어진 정보들 속에서 진짜 맥락을 찾아내는 것. 그럼 첫 번째 주제, AI의 두 얼굴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요즘 AI는 그냥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챗봇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심지어 일까지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고 있던데요. 맞아요. 특히 국내 SI 업체들,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업체들의 전쟁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단순히 더 똑똑한 AI 하나 개발하는 경쟁,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훨씬 큰 싸움이죠. 이건 뭐랄까, 누가 기업 AI의 운영체제, 즉 OS가 될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 거거든요. AI 모델 하나하나보다 그걸 총지휘하는 플랫폼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 중심에 IT 생클로이시 내놓은 에이전트고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에이전트고요? 네, 이걸 AI 관제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 부서에서 쓰는 수십, 수백 개의 AI를 한 곳에서 다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죠. 와, 관제탑이라니. 그럼 그게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뭔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협업입니다. 잠깐만요. 협업이요? AI끼리 협업한다는 게 당연한 소리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건가요? 기존 AI들은 그냥 각자 자기 일만 하는 외딴 섬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 신입사원 채용이라는 업무가 떨어지면 인사팀 AI가 서류 보고, 재무팀 AI가 연봉 계산하고, 법무팀 AI가 계약서 쓰는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그냥 알아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보안. 기업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편의성. 코딩을 전혀 몰라도 마우스로 그냥 끌어다 놓기만 하면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와, 대기업들 움직임도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각자 노리는 시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삼성 SDS는 정부 계약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요? 네, AI 풀스택이라고 해서 클라우드부터 솔루션까지 모든 걸 다 제공하는 역량을 앞세워서 중앙정부 공무원 25만 명 시장을 노리고 있고요.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럼 LG CNS는요? LG CNS는 공장장 역할에 가깝습니다. 에이전틱 웍스라는 플랫폼으로 아주 복잡한 산업 현장을 파고들죠. 종근당 사례가 대표적인데 보고서 쓰는데 AI 에이전트 30개를 투입했더니 네. 작업 시간이 90%나 줄었대요. 거의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수준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SK는 어떤 유형인가요? SKAX는 장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장 AI 전략인데요. 명장 AI요? 네, 공장에서 수십 년 일한 베테랑의 노하우를 AI로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단절이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다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AI OS 시장을 선점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AI가 새로운 기회를 막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 위협이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해졌습니다. 작년에 사이버 침해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6%나 늘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건수가 늘어난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공격의 질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공격자들도 AI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딥페이크로 목소리나 얼굴 흉내내서 금융사기 치는 건 이제 현실이 됐고요. 심지어 기업들이 쓰는 AI 모델 자체를 공격해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데이터를 빼가는 시도까지 본격화될 겁니다. 이제 정말 AI의 적은 AI인 시대가 온 거죠. 듣고 보니 좀 섬뜩하네요. 그럼 제 개인정보도 어디선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2차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작년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지금 해커들 손에서 새로운 AI 공격의 재료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와,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겠네요. 이런 기술 경쟁에는 당연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광고 수익화를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가격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보다 3배나 비싸다니 이건 거의 배짱 장사 아닌가요? 배짱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무기는 사용자의 구매 의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읽는다는 점이에요. 구매 의도요? 네, 우리가 구글에 그냥 여행용 가방이라고 검색하면 이게 정보를 찾는 건지 살 건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경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챗 GPT에 튼튼하고 가벼운 24인치 여행용 가방 추천해줘라고 묻는 건 이건 거의 구매 직전 단계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아, 질문의 맥락 자체가 가장 확실한 타겟팅 정보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에 광고를 딱 보여주니까 효과가 엄청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아직 광고판이 초기라 자리가 귀하다는 희소성, 그리고 전 세계 9억 명이 쓴다는 규모까지 더해진 가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AI 기술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결국은 금융시장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기술주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끄는 바로 그 순간 정작 사람들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위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대비가 정말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수억 원씩 웃돈, 프리미엄이 붙어서 난리예요. 서울 온아이파크는 최대 3억, 힐스테이트 등촌역은 2억 원이 붙고 심지어 집주인 양도세까지 대신 내주는 손피 거래까지 나왔다고요. 네, 정말 과열이죠.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간단히 말해서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46대 1이었어요. 146대 1이요? 네,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섰는데 분양 물량은 없고 기존 아파트는 규제 때문에 매물이 잠겨버렸죠. 그러니 전매 제한이 풀린 분양권으로 모든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새 집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한쪽에선 이미 예정된 3만 가구 넘는 아파트 공급이 멈춰섰다고요? 네, 그게 바로 이주비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원래 살던 분들이 잠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주를 해야죠. 근데 그 이사 비용을 빌리는 대출을 꽉 막아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LTV 40%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LTV라는 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요. 쉽게 말해 집값의 40%까지만 대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맡겨도 4억까지만 빌릴 수 있으니 나머지 이주 비용은 전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거죠. 다주택자는 아예 한 푼도 못 받고요. 와, 그럼 이사를 못 가겠네요. 그렇죠. 이사를 못 가니 결국 사업 전체가 멈춰버린 겁니다. 앞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고 뒤에서는 공급의 첫 단추인 이주를 막고 있다니 이거야말로 정책의 엇박자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서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어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의 말이 핵심을 짚는데 이주비 대출을 개인의 빚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거군요. 네. 듣고 보니까 이건 나중에 저희가 다룰 김영기 교수가 말한 칸막이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 같네요. 국토부, 서울시, 금융당국 정책이 서로 협업을 못하고 충돌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시스템적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혼란 속에서 금융시장은 또 다른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5천을 돌파했어요. 와, 80만 X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SK 하이닉스가 9%나 오르고 삼성전자도 5%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긴 한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과연 반도체 몇몇 기업에만 기댄 그들만의 리그는 아닐까? 일반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양극화가 실제로 시장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죠. 대표적인 게 IMI 규제 논란입니다. IMI요? 네, 종합투자계좌라고 증권사가 고객 돈으로 혁신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금융당국에 갑자기 만기 3개월 전에는 전액 현금화하라라는 규제를 내놨어요. 투자자 보호 때문이겠지만 만기 직전에 투자를 못하게 막으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업계에서는 이건 이중 규제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손실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다 있는데 수익을 낼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면 이 상품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의 경직성이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두운 소식은 사기 범죄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사기 피해자 중에 20대 비중이 22.1%로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20대가요? 왜 그렇죠?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취업은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젊은 층이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검거율은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런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금 세계적인 지정학적 드라마와 맞물려서 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한 줄이 또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네. 한국이 관세 협상 이행을 제대로 안 한다면서 자동차, 의약품 같은 품목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죠.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건데 정말 그것뿐일까요? 그 이면에 다른 계산이 깔려 있겠죠. 물론입니다. 여러 겹의 의도가 숨어 있죠. 첫째는 한국의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고요. 둘째는 미국 내 정치적 계산입니다. 정치적 계산이라면요? 곧 있을 연방대법원 판결이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게 나는 이렇게 강하게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약간 전략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원화 가치는 떨어졌는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올랐단 말이죠. 시장에서는 이걸 TACO 전략이 먹혔다고 봐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결국엔 꼬리를 내린다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위협을 일종의 블러핑으로 보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거군요. 네, 그의 말이 실제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베팅한 거죠. 이런 와중에 주변국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23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고요. 네. 일본 타카이치 총리는 선거에서 지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배수진을 치는 동시에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형국이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AI 기술 경쟁부터 부동산, 금융, 국제정세까지 모든 게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앞서 본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나 시장 혼란도 다 이런 속도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방향을 잡아줄 지혜가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석학, 김연기 교수의 통찰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죠. 네. 김연기 교수가 지금 미국 과학계 최전선에서 목격하고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AI와 양자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서 과거에는 예산을 두고 싸우던 미국의 17개 국립연구소가 지금은 원팀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원팀이요.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는 건가요? 매주 17개 연구소 소장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1년에 서너 번씩 합숙하면서 밤샘 토론을 벌인대요. 내 연구소가 최고라는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 앞에서 철저하게 역할을 나누는 거죠. 김 교수는 바로 이 시스템적 통합이 한국의 고질적인 칸막이 문화를 깰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 혼란도 결국 이 칸막이 문제였잖아요. 정말 그렇네요. AI 시대의 인재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늦게 핀 꽃이었다고 고백하면서 한국은 너무 일찍 아이들을 재란한다고 비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연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인데 빨리 달리는 사람만 칭찬하고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 던지는 질문이 아팠어요. 돈이나 안정 때문에 의사가 된 사람이 20년 뒤에 정말 행복할까? 그렇죠. 과학이 주는 발견의 희열을 맛보기도 전에 입시 경쟁에 모든 걸 소진해버리는 현실을 너무 안타까워했죠. 특히 부모님들이라면 꼭 들어야 할 조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정답 맞히는 기계로 키우지 말라는 것. 네. 100점 맞는 것보다 모르는 문제 앞에서 호기심을 갖고 덤비는 태도,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이게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바로 그 회복 탄력성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혼돈을 헤쳐나갈 핵심 역량일 겁니다. 김 교수는 리더십의 기본은 경청과 존중이라고도 했어요. 가장 젊은 연구원의 엉뚱한 질문도 끝까지 듣는 이유가? 거기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리더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 조직, 내 분야만 옳다는 아집을 버리고 다른 분야 사람과 기꺼이 손잡는 경계를 허무는 용기를 가져라.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네, 오늘 우리는 AI가 일으킨 속도전의 명암부터 정책 엇박자가 만든 부동산 딜레마, 그리고 트럼프의 트윗 하나에 유동치는 국제 정세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논의의 중심에는 속도와 방향이라는 두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것이 전례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그 속도에만 매몰되다 보니 올바른 방향을 잃고 서로 충돌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김영기 교수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시간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수많은 변화 속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속도일까요?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기다릴 줄 아는 끈기일까요?